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DCA 투자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DCA 투자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자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과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요. 겸임 교수 같이 있으면서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는 아까 우리 작가님께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두 번째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루트 컴퍼니에서 이제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신 관점 자체가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야 되는 어떤 세이빙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 비트쉐이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이 서비스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세이빙 이름에서 되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네네, 딱 비트와 드러납니다. 이제 세이빙, 세이빙은 이제 저축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세이빙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비트코인을 보는 렌즈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렌즈들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다. 네. 그러니까 세이빙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잘 모아줄 수 있는 서비스, 그 방법이 적립식 구매라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적립식 구매를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서비스고요. 근데 이제 적립식 구매를 자동으로 해준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를 해요. 우리가 영어 공부 실패하는 것처럼, 뭐 헬스장에서 운동 6개월 실패하는 것처럼 다 실패를 하는데,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 세이빙 서비스는 그 적립 투자 자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또 이따가 또 이따가 질문 있으면 이따가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은 뒤에서 그런 질문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격 변동에 의해서 그것들이 대담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보다 이제 설명을 더 잘하시네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프로젝트여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가장 이 가상자산 중에서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은 이 자산을 굉장히 정말 가장 잘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지라는 생각을 진짜로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적립식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다 한 번씩 다 해봤대요.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뭐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업화까지 시키는 거는 이게 사실 돈이 막 잘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적립식 충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너무 좋고 이 방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익도 거두고 워낙 여기 손해를 많이 보는 시장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어떤 투자의 습관도 반영이 됐고 개인의 취향도 반영이 되고 거기다 추진력까지 다 합쳐지면서 뭔가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DCA 투자법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상자산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있을 4차 반감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매번마다 그랬습니다만 반감기가 오면은 과거처럼 상승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세 차례 반감기와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의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 자산과의 상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금리와도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금하고도 같이 연동돼서 갔다가 그쵸. 또 어떨 때는 금과 같이 가는 것 같다가 주식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갔다가 근데 이걸 이제 되게 시기열을 넓혀서 보면 어떤 자산과도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상관성이 높은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하나의 비트코인에 내생적으로 있는 어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 시기와는 꽤 연관성이 높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의 시기와 비트코인 가격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억해보면 2016년도가 두 번째 반감기였었는데요. 두 번째. 네. 그때까지는 뭐 사람 전혀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2020년도에도 일부 사람들은 반감기 시기와 그래도 연관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이게 패턴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 네 번째는 하나의 패턴을 인식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오를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보다는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과거- 신규 공급은 네. 신규 공급량이 작으니까 이제 공급도 꽤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보다는 이 반감기라는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치면 지금 이제 연관 검색어에 가장 높은 게 반감기거든요. 반감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보다는 당연히 시가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상승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자료를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도가 첫 번째 반감기였는데 그때 반감기 되는 날부터 1년 뒤가 9,400%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6년도 7월이 두 번째 반감기였는데 그때가 650달러였어요. 네네. 1년 반 뒤에 2017년도 12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때가 2만 달러까지 갔는데 와. 2,900% 성장했어요. 2,900. 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쵸. 그때가 8,800달러였는데 똑같이 1년 반 뒤인 2021년도 11월 달에 6만 9천 달러 갔으니까 그렇죠. 최고점. 네. 거의 680% 7배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이 점점 더 성장폭이 좀 줄어들고 그쵸. 있고요. 시가총이 커지니까 당연히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제 반감기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심리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몇 배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한번 그 부분만 따로 한번 돼서 제 네네. 생각을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뒤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좀 모델링 자료들도 좀 보면서 그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승률 자체는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그쵸.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세 차례 반감기에서 급격하게 커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반감기의 그 영향이라면 좀 줄어들게 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게 자, 공급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게 오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년 1월 10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뭐 시점 그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ETF 시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 하듯이 많이 여론들이 1월에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지금 뭐 거의 블룸버그는 90%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호재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게 꽤 지금 가격이 반영돼 있고 뭐 1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단기적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이런 가격이 변동한 자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논리적인 어떤 스케줄만으로 이게 일정이 정해지는 것도 같지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않고 맞아요. 특히 크립토는 좀 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1월 달에 안 되는 보수적인 생각도 한쪽 편에 많이 가지면서 이제 전략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또 만만하게 우리가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ETF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ETF가 이번에 확실한 이제 그 저거는 1월 달이라는 시기보다도 ETF는 무조건 된다. 단지 시간 문제이다. 그렇죠. 시간 문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24년 또는 2025년 좀
미뤄져 봤자 더 많이 미루기 힘든 이제 많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또 ETF가 나와야 되는 근거도 많이 생겼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2024년이든 2025년이든 그때 ETF가 됐을 때 산업적으로 미친 영향이나 이런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ETF가 승인됐을 때 저도 이제 2024년 연내에는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됐을 때 이제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모시는 게스트 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 다르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오히려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자본의 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예측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도 그렇고 네, 뭐 그쵸. 많이 내놨죠. 네, 네. 훨씬 더 잘 분석을 해서 내놨을 거니까 네네. 자본의 크기를 제가 예측을 하는 것들은 지금 뭐 제가 예측한 거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스테일러. 가 2021년에 비트코인 회사 자금으로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물려 있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구간에.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의 미실현 이제 이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성과가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년 훨씬 넘어서 3년까지 되니까 이 성과가 나왔거든요. 기업이 이 자산을 확보했을 때 얼만큼의 재무적인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번에 등장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그게 기업들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 수요를 굉장히 많이 그 부추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생각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데 뭐 대표라고 치고요. 뭐 이사회도 다 설득했다 치고요. 비트코인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가지더라도 방법상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방법상 쉽지 않죠. 네. 이제 우리가 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될 텐데 법인 계정을 거래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만들어 주지도 않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 ETF는 이제 그걸 증권시장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의 해당되는 가치를.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밑에 이제 파생된 비즈니스들, 뭐 허스터디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하고 자본도 많이 유입되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뭐 ETF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기업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뭐 미국의 FASB에서 이번에 어떤 자산의 어떤 부분들도 공정가치 적용할 수 있게 바꿔준 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런 기관들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준 개념들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자산을 어떤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에 넣더라도 비트코인은 자산이 들어가면 숫자적으로는 월등히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죠. 월등히 개선되죠. 네. 맞아요. 그럼 안 넣을 이유가 되게 적은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걸 이제 현물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번거로움이 보관부터 있고, 해서 맞아요. 뭐 구입하는 뭐 아까 제가 계정을 얘기하긴 했지만 구입하고 나서도 이제 보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번 상승장에서의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사이클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들이 좀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자료에서는 이 기관들이 전통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1% 정도만 담을 수 있어도 네. 수익률 퍼포먼스가 3% 이상 올라간다라는 조사들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안 넣을 이유가 없어지고 안 넣으면 오히려 도태가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넣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포모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기관들도 포모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다급하게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승인 이슈를 앞두고 있으니까 막 가격이 좀 꿈틀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21년도예요. 21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굉장히 불장이었죠. 우리가 표현하기에 그렇죠. 2000
보통 우리가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불장의 기준은 전 고점을 넘어선 기준. 아, 그렇죠. 전고점을 넘고 이제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뭐 과거를 한 번 더 상기를 해보면 2020년도 12월 달에 전고점이 19,000달러를 넘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갔죠. 네. 19,000불이 거의 69,000불, 6만 불까지 3월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많은 이제 사람들 유입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막 투자를 이제 그때 막 살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포모가 이제 오는 거죠. 아, 지금 그쵸, 안 사면 안 된다. 맞아.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제가 조언 중에 하나가 2021년도잖아요. 21년도에 들어오신 분은 이번 불장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그쵸. 뭔가 하나 큰 거 하나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거의 다 망할 거다. 지금의 불장은 누가 쉽게 먹어야 되는 거냐면 2019년도와 20년도를 잘 준비하신 분들, 그쵸. 잘 준비가 뭡니까? 그 하락장과 어려운장에서 꾸준히 계속 모은 분들이다. 축적을 해주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불장의 기준은 아직은 스타트는 안 했죠. 스타트 안 했죠. 이게 원화로 8천만 원 정도인가요? 8,100만 원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장이 아직 진입은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번 2024년도와 2025년도가 진짜 아까 얘기했던 반감기와 ETF 등의 이유로 불장이 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장에서 이제 수익을 거두자는 분은 2022년도, 2023년도 잘 준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남아 있다. 아직 네. 불장이 도착한 전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돈 중에 하나는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네.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그냥 큰 저거 없이 다 매수를 맞아요. 하라고 많이 얘기 드렸어요. 네네. 부담 없이. 그냥 그냥 뭐 돈 생기면 그냥 계속해서 모아라. 네네네. 그래도 이제 1억 정도로 2배 정도 수익을 얻는 개수익 구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전고점 넘는 금액 전 있잖아요. 8천만 원 전까지는 네네. 그래도 매수를 좀 부담 없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네.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의 가격 패턴과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변동성의 네. 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불장을 끝나고도 이제 이전 고점 아래로는 크게 안 떨어지니까요. 아,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매수를 해놓는 거는 시간이 이제 불장이 지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 플러스 수익 구간이 있으니까 그쵸. 되게 오랫동안 본인이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긴 해요. 네네. 마이너스 수익을 맞습니다. 보는 더 힘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8천만 원 넘어선 뒤에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거기도 훌륭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입하는데 그럼요. 굉장히 의사결정을 굉장히 서로 머리를 많이 맞대고 네, 했을 텐데. 거기도 글로벌 이제 기업이고. 15만 개 중에서 거의 한 8, 9만 개 정도는 다 2021년도 불장에 다 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가 계속 마이너스 계속 구간에 마이너스. 있어서 어마어마한 욕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마이클 셀러 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고통을 안 겪으려면 이제 불장 그 전고점 전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투입을 좀 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와, 근데 이 시점을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뒤에는 또 다른 전략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 전략이 거죠. 바뀐다. 예. 그건 뒤에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전고점 전에는 이제 다음 불장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랜으로 가면 되고 전고점 넘어서면 아까 얘기했듯이 3년 계획을 세워서 해라. 너무 오래 하는 다못 올려다가 오히려 다친다. 큰일 난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다가 물린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같이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시점까지 축적해 나가면 좋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잔고점까지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좋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는 질문이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강남 부동산이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보유를 하고 계속 모아가야 되냐. 그러네요. 네. 되게 괜찮은 비유인데요. 근데 강남 부동산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걸 왜 팔아? 그렇죠. 계속 모아서 금융기법도 자금 확보하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지식의 수준이나 이 보는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를 때는 이게 약간 조금 짧은 기간에서의 플랜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아, 그쵸. 수익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꽤 깊은 영역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정말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좋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 부동산인 거죠. 아, 그쵸. 굳이 예. 매도 시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고민하지 않고 않는다. 꾸준히 하는 거고 중간에 뭐 생활비는 필요할 수 있으니 그래서 수익 날 때 생활비 마련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진짜 정말로 이제 교수님은 이 세이빙의 관점에서 정말 세이빙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또 관점 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이 사이클도 뭐 늘 정확하게 다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다시 이제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그 관점은 그럼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중요하죠. 아, 이게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못 모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거 이제 나오는 경험만 건데, 그냥 얘기를 하면 고점을 맞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일단 그거는 못 맞춥니다. 그거는 네, 그쵸. 절대 못 제가 맞추고. 이번 보면 그 2017년도에 사람들이 고점을 못 맞춰서 다 물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올 때는 사람들이 그 고점을 찾아내려고 아, 그렇죠. 많이 노력. 수많은 이제 기법들로 자기 나름 했는데 결국 대부분 다 못 맞추고 또 그렇죠. 기본 다 1억 넘다 그랬었는데 최고점은 빠졌잖아요. 뭐 그죠 못 넘었죠. 네, 다들 1억이 거의 뭐 지배적인 내러티브였는데 네, 당시에. 그래서 또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 좋은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조 지표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조 지표들을. 그래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본인이 이게 좀 이렇게 바로 매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사전부터 나는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 무조건 팔겠다. 절대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적인 수익률일 수도 있어요. 난 2배, 난 3배, 4배 기준을 잡고 그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기계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이제 보조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란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보조 지표 좋아요. 그럼 특정 수치 됐을 때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해놓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게 그 보통은 매도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실감에 시달리고 하는 거죠. 맞죠. 또.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가격이 떨어져서 얻는 손실, 그 상실감보다는 보다, 내가 그쵸. 팔았는데 오를 올랐을 때. 때 얻는 손실감, 그쵸, 더 상실감 더 크다.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어떤 지점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한테 마인드 컨트롤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어떤 지점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한테 마인드 컨트롤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기계적으로라는 얘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팔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면 이게 버튼이 안 눌러지는 안 거거든요. 눌러지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게 이제 보통 얘기인데 어깨에 와도 이제 안 눌러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인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원칙대로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실행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도 있는데 수익률이 이제 2배 정도 아까 말씀 주신 부분과 비슷한데 2배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전략들도 있잖아요. 또 그 원금을 회수하면은 네.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마이너스는 없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남은 돈을 계속해서 좀 더 운영해 보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사람들이 좀 전략들은 다양하게 좀 짜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전략도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이 잘 그게 안 실현이 된다는 안 거죠. 되게 좀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기계적으로라는 말이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특히 매도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지표를 말씀 주셨는데 업루트 컴퍼니에서 온체인 전문가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온체인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공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좀 우리 투자자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지표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의 관점 봤을 때 네. 저희 지금 운영하는 온체인 데이터 교육 과정,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과정 같은 경우는 좀 투자보다도 어떤 추적. 디지털 자산 네. 추적이나 추적. 흐름적인 좀 포커스 맞춰져 그쵸, 있긴 그쵸. 한데 네. 새로운 지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래되고 검증이 되어 있는 지표를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온체인 지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MVRV라고 하는 지표가 그렇죠.
그냥 가장 오랫동안 검증도 잘 됐고 그 하나를 계속 좀 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좀 많이 파악할 수 있어서 요 지표가 되게 좋다. 네. MVRV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에 80만 개 정도의 지갑 주제에서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VRV 지표 숫자가 말하는 거는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지갑별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됐을 때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1이고요. 어제 다 이동을 했는데 오늘 가격이 2배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MVRV 2예요. 2. 2가 되죠. 근데 어제 계속 다 움직였는데 오늘 가격이 절반 떨어진 거예요. 0.5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MVRV 지표로 봤을 때 우리 가격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월이 100만 원이고 2017년도 12월이 2천만 원이고 네. 그리고 2018년도 12월이 300만 원이고 2020년도 또 12월이 아까도 2천만 원? 이렇게 가격은 그리고 지금은 또 5천만 원 그렇잖아요. 가격 차트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게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죠. 네. 또 그 시점에 있으면 더 어려운데 이제 그 보조지표라고 하는 건 특히 MVR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0.7이나 8에서 한 3.7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숫자가 3.7이라는 얘기는 아까 기준으로 보면 진짜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3배 이상 얻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시계를 넓혀서 봤더니 야 MVRV 지표가 3 이상일 때는 여지없이 거의 고점이구나. 그리고 MVRV 지표가 0.7, 1 미만일 때는 여지없이 바닥이구나. 그게 이제 2018년도 뭐 하반기, 또 작년 하반기 이때는 이제 MVRV 지표 1 미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의 어떤 과열과 기회를 분석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투자 시점을 좀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쌓였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잘 맞아 떨어지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게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퓨어 멀티플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그렇죠. 퓨어 멀티플. 네. 잘 아시죠? 네네. 이건 저는 뭐 온체인 지표 저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퓨어 멀티플 지표 되게 중요하죠. 네. 퓨어 멀티플도 이제 채굴자들에 대한 지표잖아요. 그쵸. 채굴자들이 얼만큼 이익을 얻고 있냐. 수익을 얻고 있나. 네. 그래서 과거 1년 전 대비해서 퓨어 멀티플 지표가 2다라고 하면은 과거 1년 전 대비 2배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 지점이다.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 MVRV 지표는 근데 고점보다도 저점을 찾는 데 가장 좋은 지표로 좀 보이고요. 네. 퓨어 멀티플 지표는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왜 그런 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이 시스템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거든요. 네. 특정 주체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끔 설계가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채굴자들도 원래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돈이 100을 들면 그때 나온 걸 팔면 105 정도를 얻어서 계속 그 5를 먹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굴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얻게끔은 시스템이 안 가는 거예요. 설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으니.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퓨어 멀티플 지표가 너무 올라간다. 채굴자 너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하면 이제 좀 고점, 좀 약간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표는 조금 이제 과열이나 고점을 보는데 좀 정확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전제는 고점을 제대로 맞춘 지표는 없다. 전제를 깔고. 사실 또 진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과거에 이제 그 지표 중에서 또 R 호들 레이쇼 이런 지표들도 보면은 오히려 저점은 좀 제대로 그래도 맞췄는데 고점이 완전히 어긋났거든요. 고점은 그래서 자기만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시장의 어떤 지표로 뭔가 맞추기 쉽지 판단하지 않은 말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원칙이 중요하다. 결국 본인만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고점만 되면 연락이 안 오던 친구들이 몇 명이서 연락이 온다든지 뭐 버스를 탔는데 다 이걸 보고 있다든지 인간 지표네요. 인간 지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내비게이션 하나와 업비트를 띄워놓고 있다든지 약간 그런 인간 지표들이 있죠. 그런 어김없죠. 자기만의 악지점 그런 지표들이 오히려 되게 고점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직장인들이 식당에서 전부 다 업비트 앱을 들고 있었다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막 식사하면서 얘기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할 거 없이 전부 다 업비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얼마 오른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계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가 진짜 고점입니다. 그런 자기만의 이제 드머스 종이들이 진짜 그 연락 안 오는 친구 이렇게 오면은 맞는 있어요. 그 친구 명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 비트코인은 이제 UTXO라는 이제 어떤 그 주소별로 이제 생존 기간을 알 수 있는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이 비트코인은 진짜 몇 년 된 비트코인이다. 뭐 1년 된 비트코인이다. 7년 된 비트코인이다. 10년 된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 그게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오래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것도 기간 중에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니 이제 크게 움직이는 7년에서 10년 되는 비트코인만 따로 보는 거예요. 절대량은 작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그쵸. 요 기간만 보면 요 기간 애들이 이제 되게 급격히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움직이고 나면 여김없이 이제 뒤에 단기 하락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온체인 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잘 제공해 주는데 사이트가 훨씬 더 진짜 그렇네 할 정도로 피크 딱 올라가면 그 뒤에는 항상 단기 하락들이 있는. 진짜 눈여겨 봐야 되네요. 딱 요때가 7년에서 10년.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점을 판단할 때 우리가 크립토 윈터 구간을 판단할 때는 이제 MVRV를 주로 했을 때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판단할 때는 이제 퓨엘 매수를 갖다 보는 게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7년에서 10년 이 UTXO가 이제 파괴되는 그 부분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건 약간 재미로 보는 거죠. 올라가면 그래도 혹시나 긴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감기 현물 ETF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이 외에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 시장의 중요한 악재나 호재 뭐 한 가지씩 정도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는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사실 바이낸스였거든요. 바이낸스 이번에 일어날 이 사태를 전에. 그래서 이제 화약과와 같은 ETF가 이제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ETF가 승인이 안 됐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외에 있는 역외 거래소들에 대한 통제, 역외 거래소들에 대한 거래량도 많았던 것도 문제고, 그래서 역외 거래소들이 역내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 비썸 같은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라면 역외 거래소가 바이낸스, FTX, OKX라는 거래소잖아요. 그 역외 거래소들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게 컸는데요. 정리가 되든가 뭐 규제로 통제권에 들어오던가.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바이낸스가 저런 것에서 문제가 되면 되게 클 텐데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최근에 뭐 벌금 맞고 미국의 통제권을 완전히 들어오게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리스크는 좀 많이 좀 줄여준 것 같다라는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럼 이번 바이낸스 사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의 관점에서는 호재인 거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미리 한번 조치를 당한 거죠. 바이낸스보다 작은 거래소들이 뭔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제 큰 파괴력은 적겠죠. 그렇죠. 이제는 뭐 한 번 또 FTX 같은 사태도 경험을 해봤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굉장히 또 많이 마련을 하는 상황들에서는 이 바이낸스 같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밑으로는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재는 왜 매번 불장 때마다 그 중국이 한 번씩 찬물을 되게 껴얹었잖아요. 한 번씩 꼭 이제 타이틀로 2014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갑자기 또 21년도 채무 금지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최근에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셨는데 뭐 정말 또 상상치 않는 다른 조치를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중국 같은 국가들이 뭐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또 별로 탐탁지 않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호재는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것 같아요. 방정기와 ETF와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한다면 금리에 대한이나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 환경들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수요들이 올라가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바뀌는 것도 이제 되게 많이 관심 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DCA 투자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DCA라는 투자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투자법은 알고 있었지만 가상자산에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걸 처음 본 게 대표님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이제 대표님 책에서 많이 좀 비롯되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DCA로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생각하지는 많이 못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한 자산을 DCA로 투자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2020년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A 투자법은 뭐 워런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준 방법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도 제가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회사 IR을 하다 보면 벤처 캐피탈 투자사나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이 아닌데 이것을 정식 구매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네. 네, 아직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산이 좋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DCA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적립식 투자잖아요.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고려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네. 그게 뭐냐면 그 자산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적립식 투자를 하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투자사 누군가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몇십 배, 100배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다 투자를 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거 하려고 하지, 뭐 조금 수익 얻으려고 이거 왜 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투자 인프라도 이제 거래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거래소들은 뭐 단타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립식으로 한다는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못 하시는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냐면 그렇게 투자했다 결국은 다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잃는 게임을 하고 나서 결국은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구나 이렇게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립식 구매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별 감이 없어요. 근데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요리조리 어떤 상황에 맞춰서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어떤 기간에 하더라도 하나만 확보가 되면 뭔데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예, 시간이라는 그 변수만 확보되면 수익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이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투자해요 이런 질문도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적립 투자를 통해서 수익 거둘 수 있는 거죠. 와,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DCA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뭐 일주일 주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일 살까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살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성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주기로 사는 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었을까요? 네, 궁금하죠. 네, 저는 굉장히 데이터 궁금합니다. 돌려본 사람만 네. DCA라고 하는 게 또 DCA를 처음 듣는 사람 잘 모르시고 하거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그러니까 정액 분할 구매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액 그러니까 분할.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의 어떤 매수 평균가들이 이제 에버리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이면 수익까지 크게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매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 하나 매주 하나 수익률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다 다르긴 했지만 이게 뭐 짧게 한다고 더 나은 수익률을 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그래도 보다 효과적인 적립식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기왕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기를 뭐 매주 매일로 요걸로 이제 포커스를 잡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만약에 적립식 투자를 본인이 하신다면 심리가 막 줄일 거예요. 그죠, 줄이죠. 뭐 더 높은데 많이 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 들죠. 그리고 갑자기 폭락을 하면 물타기를 더 사고 싶은 게 실제로 더 사거든요. 그렇게 사실 그게 이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냥 그렇죠. 빠졌네 더 사야지, 뭐 올랐네 적게 사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수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또 그러면 시장을 가격을 당장 짧게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중기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다면 기왕이면 바닥일 때 좀 많이 구매를 하고 그렇죠. 완전 고점일 때는 적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이제 적립식 구매 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한 적립식 구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기에 가장 좋은 이제 보조 지표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온체인 지표로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런 방법은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막 뭐 매일 매주 단위에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온체인 지표가 중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단위에서 어느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기 되게 좋은 이제 지표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활용하는 게 주기보다도 그런 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따박따박 똑같은 주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큰 흐름들을 그래도 중기적인 흐름을 잡아서 더 효율적으로 양들을 갖다 조절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걸 한번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네. 적립식 구매 DCA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눈으로 보면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고 다르구나라고 생각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4년 주기 계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4년만 그러면 이 비트코인 적립 투자를 해보자. 4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일반 적금이라고 치면 4년 크게 긴 기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 뭐 10년도 넣고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4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매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4년 뒤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날까? 네. 2015년도 기준으로 4년 뒤는 언제입니까? 2015년, 16, 17, 18, 18년도 말이죠. 네.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최종 수익률이 479%. 이게 5.8배거든요. 네. 와. 2016년도 1월 1일 날 적립식 구매를 시작했다. 딱 4년 하면은 404%, 5배. 2017년도 1월 1일에 했다. 그러면은 438%.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443%. 거의 한 5배 정도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딱 4년간만 적립 투자로 비트코인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작년 말이잖아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5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기간 중에 500% 이상의 수익률이 난 기간이 이제 2021년도 중간에 있었던 거죠. 네. 이 기간 내에는 거의 다 5배 이상의 수익률 그쵸. 거두는 네. 방법인 거예요. 네. 이제 4년을 적립으로 했을 때 꾸준히. 네. 이거 과거 데이터를 한번 네. 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하락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크립토 겨울 하락했을 때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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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4년이 아니라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수익률을 얻긴 합니다. 와. 3년 정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크립토 윈터라고 이제 보면 요 크립토 윈터의 기준을 아까 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MVRV 숫자 기준으로 1 미만일 때를 그냥 크립토 윈터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도 그때는 1 미만인 기간이 8개월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적립식 구매를 시작을 하면 3년만 하면 1,500% 수익을 얻는 거고요. 1,500%. 네. 두 번째 윈터가 2014년이었어요. 그렇죠. 마운트 곡스 거래소 사건이 터졌을 때 맞습니다. 그때는 1 미만인 기간이 12개월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적립식 구매 스타트했으면 3년 안에 11배네요. 1014%. 네. 그리고 2018년도 11월 기억하시죠? 네. 비트코인 한 3,400만 원 갔을 때 네. 요때가 1 미만인 기간 5개월이었거든요. 이때부터 했으면 이제 3년에 160%니까 6.6배 정도. 그리고 그 최근에 1 미만이었던 게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였어요. 네. 한 7개월 기간 동안. 네. 요때 그냥 적립식 구매를 했으면 요거는 제가 지금 7월달 기준이라서 57%고요. 네. 지금 7월 가격보다 지금 월등히 많이 올랐잖아요. 월등히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아마 2배 정도 될 것 같네요. 100% 네네.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10월 달에만 해도 28% 올랐으니까. 그렇죠. 한 달 3년 동안은. 기간 아닌 요거는 네네. 뭐 불과 1년 정도 기간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에서 겁먹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약세장에서 그냥 적립식 구매를 스타트하는 거죠. 와. 그러면은 4년이 아닌 3년 만에 수익 나는 거고요. 3년 만에 지난번 5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수익들이 맞죠. 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적립식 구매를 했을 때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가 2009년도니까 13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투자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가장 안 좋은 시기에는 이제 불장 꼭대기에서 상투 시작하는 잡았을 거죠. 네네. 굳이 시기로 따지면 2018년도 1월, 그렇죠. 그때죠, 딱. 2021년도 11월 뭐 이때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그 두 시기. 네. 근데 보통 희한하게 그때 다 제일 많이 시작하시긴 그렇죠. 하시죠. 그때 많이 물렸죠. 지금 많이 물렸죠.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네. 옆에 친구가 자기 수익률 낮다고 계속 자랑도 하고 그렇죠. 뉴스 봤는데 뉴스 좋은 소식 나오고 그럼 무조건 다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적립식 구매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2년만 꾸준히 그냥 하면 다 두 자리 수익률 이상으로는 저는 합니다.
물론 정말 요 두 자리 순위 D 넘어서면 이제 50% 100% 금방 가죠. 그럼 되게 힘 있는 어떤 자산이 그러네요. 그런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윈터가 되면 오히려 투자를 안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윈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 분명히 있고요. 겁나서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현금을 이미 상투 잡는 데 다 썼기 네, 때문에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아까 3년, 2년 전략이 내년에 불장이 됐다고 내년에 다 먹으려고 하면 이게 그쵸. 약세장 때 돈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30%라는 수익률이 사실 의미 있는 수익률이고 네. 작지 않아요. 근데 30%라는 수익률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죠. 평균 7개월이면 됩니다. 와, 적립식 투자로 했을 때는 네. 7개월이면 평균. 그래서 어떤 해는 한 달 만에 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뭐 1년 아까 2년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그 2017년도 이후부터 그냥 평균을 딱 잡아보면 네. 한 7개월 정도 시간에 30%라는 시간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서 뭐 일지를 막 올리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네, 2021년도 같을 때 어떤 자산 사고 롱 쳐서 먹고 떨어질 거 예측을 숏 쳐서 먹고 뭐 루나 피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률이랑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정액수금을 쭉 했던 수익률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훨씬 더 안전하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제가 필요하죠. 이제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 전제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자산. 이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루나였으면 그렇죠. 정말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 투자 방법의 무조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좋은 자산을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온체인 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립식 구매가 심심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쵸. 심플한데 심심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온체인 지표를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MVRB라고 하는 지표였잖아요. 네. 그 MVRB 지표로 그냥 과거에 1 미만이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요때만 그냥 정식 구매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1 미만이었던 시기만 정식 구매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MVRB가 3 이상 일 때가 이제 좀 고점이었는데 고점이다. 네. 그걸 좀 더 이제 시기 좀 구체적으로 해서 3.7이 이제 여기 보면 이 사이트 표시돼 있어요. 3.7 그렇죠. 이상일 때 무조건 판다. 두 가지 그냥 원칙을 가지고 네. 적립 투자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1 미만이었을 시기가 2011년도 9월, 2014년도 10월, 2018년도 11월에서 131일 정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잠깐 빠졌을 때 한 8일 정도,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서 올해 1월까지 200일 정도 제일 길었어요. 네. 요때 1 미만인 기업. 요때 정식 구매를 무조건 하고 3.7에 갔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면 네네. 첫 번째는 수익률이 이제 1054%고 두 번째는 뭐 8.8, 워낙 옛날이니까 네네. 좀 그렇다 치고요. 최근으로 봤을 때도 18년도 기준으로 네. 보면 9.3배 정도. 와. 그리고 지금은 아직 3.7 도달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이 1 미만이었고 지금이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기준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네. MVRB 지표 보면서 이게 3 넘어가고 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매도나. 그러면 이제 좀 안정된 수익 얻는 또 방법,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이네요. 역시. 네. 근데 이거 사실 일반인들이 온체인 데이터 계속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쵸, 제가 그렇게 뭐 하기 시뮬레이션 쉽지 않죠. 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보는 거지 실제로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좀 자동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1 미만인 지점이 이제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못 사잖아요. 그럼 가지고. 지금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립식 구매 금액 자체를 계속 자동으로 구매 가중치 조절을 하거든요. 네. 이제 내가 하루에 10만 원 구매하겠다고 하더라도 구매 가중치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에 주는 거죠. 10만 원 선택하더라도 네. 작년 12월 하반 같은 경우는 최대 2배로 해서 구매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0.7배 정도로 낮춰서 자동으로 가중치를 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활용한 정식 구매를 이제 제가 하는 회사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DCA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DCA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이게 없으면 진짜 이게 기초 자산이 없는 없잖아요. 또 암호화폐들이. 그렇죠. 매출이나 어떤 회사 수익 가지고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사면 다음 주 안 오르면 팔아야 되는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조금 오르면
또 떨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에 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본연에 또 자기 업을 일해야 되니까 트레이더들은 뭐 굳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본인들이 확고하게 투자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개인들은 그런 스킬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의 도움을 또 받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뭐 차트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뭐 온체인 지표를 매번마다 뭐 크립토 콘트 가서 뭐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실 텐데 직장인들 중에서 DCA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제 월 한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하시던가요? 저희 서비스 보니까 처음 출시했을 때 한 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월 평균 40만 원 정도.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식 구매였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달에 30만 원? 네, 저금통 이제 2개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냥 특징인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100만 원 넘게 하시는데 많이 올라서. 그렇죠. 아마 좀 더 신뢰가 가면 이제 더 큰 금액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저는 개인마다 다른데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적립식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내가 뭐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3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네. 급여 생활자라면 근데 이걸 막 갑자기 지금 막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는 못할 금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정식 구매 가장 강한 장점은 시간이란 자산을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정도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네. 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뭐 가장 뭐 강력한 자산인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DCA를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가? 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 자산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믿고 있는 자산이고 네. 다른 게 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이 근데 사실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가지고요. 네. 이더리움만의 뭐 굉장히 움직임의 특징이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불장일 때 네. 아마 이더리움 시총이 좀 작으니까 더 상승폭이 크고 네. 베어장일 때는 하락폭이 좀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승장일 때는 적립식 구매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을 섞어서 같이 하는 것도 더 큰 수익률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긴 그러네요. 합니다. 두 개 같이 섞어서. 네, 반대로 하락장에는 이제 하락폭이 좀 더 크겠죠. 그렇죠. 하락권 이더리움이 또 미치는 영향력들이 조금 더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이 하락장이냐, 재작년과 올해 작년과 하락장이냐, 네. 아니면 상승장으로 갔냐, 요거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음 주 가격 예측한 것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알호드 레이시오도 말씀드렸고 뭐 MVRV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큰 갭에서 예전에 이제 3.7보다 더 높이 올라갔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3.7에서 이제 그 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씩 이제 그 변동폭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제 요거를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뭐 2030년이 되면은 뭐 150만 달러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온체인 지표의 어떤 흐름들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향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얘기인데 뭐 딥러닝을 활용해서 네. 계속 실시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게 전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또 이거 반대 알고리즘 나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거에 가장 적합한 온체인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 학습을 시켜서 가중치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주실 만한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유저들이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냥 자동화 좀 시켜주는. 이게 사실 비즈니스한테 그게 원리긴 하죠. 거기 그렇죠. 원하는 것들을 해주다 그렇죠. 보면 이제 어떤 니즈들이 있냐면 특히 지금과 같이 반감기고 비트코인 이제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야겠다. 모아가는데 기왕이면은 좀 평단가를 낮추면서 모으고 싶다. 그런 짓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적립식 구매를 그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타기 기능이라고 최근에 또 출시한 게 있는데 네. 그냥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할 때만 하락 신호가 있을 때만 네. 적립식 구매를 하는 거죠. 어. 예, 적립식 구매 하는데 그럼 이제 좀 온체인 그건 온체인 지표 플러스 이제 기술적 우리 뭐 주식에도 보면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네. 단기 가격도 예측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신호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만 적립식 구매를 이렇게 해주는. 적립식 구매 오리지널리티는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응용하고 싶은 유저들한테는 그런 선택지도 좀 줘서 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타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한 달에 만약에 매일이면 30번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락신호 있을 때만 구매하니까 네. 한 7에서 8회 정도 적은 횟수만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응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수익 개선도 좀 있고요. 이게 평단가가 낮춰지는 거죠. 그 평단가는 혹시 낮춰주는 효과가 네, 있나요? 그게 저희 최근에 한 거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네네. 그런 물타기를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몇 개월 전이에요? 한 5개월 전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만 구매를 하니까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구매했을 때보다 30%인데 이렇게 하락할 때만 구매를 하니까 구매 횟수는 좀 적지만 수익률은 이제 평단가가 낮춰지니까 35.9%가 개선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가죠. 이런 네. 것들도 이제 기본 적립식 구매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응용된 방법들을 서비스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흥미로운 전략들이 막 수익률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전략들도 있고 안전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전략들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시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연구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고 하면은 네. 뭔가 많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면 네. 이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제 흐르게 되죠. 결국은 또 알트코인 대세장이 도래하는데 이 대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교수님의 또 어떤 시그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알트코인이 가려면 되게 중요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ICO라는 내러티브가 존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폭등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알트코인이 또 갔잖아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NFT와 디파이라고 하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NFT 보고 들어왔다가 디파이 보고 들어왔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확실한 섹터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하나의 그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좋은 ETF도 있고 반감기도 있지만 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는 이 전체 동작 그쵸. 가격이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사람들을 정말 끌어당기는 자극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시장에서도 이제 뭐 다른 분석들 좀 있으니까 뭐 다오가 된다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나와주는 게 되게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계속 보다 보면 보이죠.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쵸. 어떤 주제들, 반응하는 것들. 근데 그게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어느 순간 확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알트코인 불장의 하나의 진짜 어떤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트리거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미넌스는 결과야죠, 결과. 결과로 이제 그로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줄어드는 거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줄어들어서 알트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일단 어떤 원인이 먼저 유발이 되어서 거기서 자본이 흘러가면서 도미넌스가 꺾여지는 거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네네. 말씀인 거죠. 근데 다오 말씀 주셨는데 이제 다오도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게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타오르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드네요. 유의미한 케이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건 어딘가에서 와 이걸 썼더니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이 스토리 나와줘야 되는데 NFT는 우리가 2021년도 20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예전 2017년도에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그쵸, 게임에서 그때. NFT 적용하다가 잊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에 이제 NBA 탑샷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영상을 NFT화 시켰던 건데 여기서 매출을 거의 이제 NFT로 그 반기 만에 7천억씩 막 내고 그랬어요. 비즈니스적으로 성과가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어퍼컷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FT 그림 비플의 5,000일이라고 하는 NFT 그쵸. 그림이 800억에 팔리면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들이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초과하는데 거의 인원들은 되게 직원 4명 없었는 그 효율성과 어떤 미래 금융이라는 그 내러티브 가지고 확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리면
비트코인 사기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 분들이 눈을 돌리다가 확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알트장에 확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들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모아 나가야 될 자산이라는 어떤 세이빙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이 돈나무 언니가 이제 올해 1월에 빅아이디어에서 네.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150만 달러 간다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 한화로 하면 거의 뭐 한 18억 거의 네네. 그 정도 금액인데 지금 그런 그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언니가 펼치고 있는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 비트코인 가격 전망하시는 분들면 이 레인지가 진짜 넓어요. 어떤 그쵸. 분 100억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가기 위한 이제 근거를 뭘로 썼냐, 근데 근거 말이 되냐,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기관이 몇 프로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고 등등 이제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너무 또 길면은 이게 좀 그래요. 또 이제 뭐 그쵸, 30년 걸 지금 기간이- 예측하기엔 되게 너무 부정확한 사실은 거고. 엄청 부정확하죠. 저는 오히려 심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심플한 기준은 비트코인은 이제 자체의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이 아니니까 어떤 현금 흐름 이런 걸로 가치를 평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의 속성과 너무 닮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면 금보다 훨씬 더 좋다, 편하고 그쵸. 유리한 요건들이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금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면 뭐 계산해보면 금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산업용금은 계속 쓰니까 빼야 되잖아요. 네. 그게 15% 정도 되니까 네. 이게 2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럼 11조 달러가 금의 어떤 그 가치 저장 수단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네. 거기 50%를 차지하면 5.5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5.5조 달러. 5.5조 네. 달러가 이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나뉘면 개당 비트코인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한 28만 달러 정도 돼요. 26만 달러, 8만 달러. 26만. 그래서 이번 불장에 진짜 비트코인이 금의 50% 시가총액을 커버한다면 이렇게 이제 단서를 하나 달고 이 정도 가격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합친 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2030년 전망이긴 하고. 이게 교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아크와 좀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뭐 요건 자체는 다르지만 뭐 전제 근거로 든 건 다르지만 150만 달러가 이제 맥스, 사실 100만 달러가 맥스고 네. 그리고 최저점이 거의 한 30만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거의 그 정도 제 기억에는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그 정도. 일맥상통한 느낌이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나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과거의 추세에 있어서 변동성의 폭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기 되게 좋은 지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의 폭들을 보고 다음 불장에 예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건 그쵸. 조금 더 심리적인 거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불장이 갔다가 하락할 때 이전 고점을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거든요. 네. 거의 저희 정고점 방어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전 고점 69,000달러 정도 되고 그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최대 하락폭이 이제 첫 번째는 한 90%는 하락했고요. 그 다음 반감기 때는 한 88%, 그리고 최근 반감기 때는 77% 정도 하락했어요. 네. 지난 이번이죠. 이번 네네. 2022년도. 그래서 이 하락폭도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렇겠죠.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한 70% 정도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네. 70% 하락을 해서 69,000달러 정도에 도달을 하려면 얼마 정도 될까? 요거로 그렇게 계산해보면 해보자. 그게 한 몇만, 20만, 4, 5만 달러 되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이제 누가 들으면은 야, 그렇게 측정을 어떡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냥 심리적인 걸로 보면 그거랑 이제 상대 가치로 금의 50% 차지 이 정도? 그러면 두 개가 한 20한 5만 달러, 28만 달러 사이니까 이번에 좀 많이 가면 그 정도까지도 그릴 수 있겠다 하고 자기의 타겟 값을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렇죠. 이거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와, 제가 되게 좋은 게 사실은 밸류에이션 모델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마다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좀 산출하는 거고 캐시우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로 담는 그 비중을 가지고서 만든 평가니까 이것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모델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델들이 일단 가격이 좀 좋아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굉장히 희망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또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망을 품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스스로 이제 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만약에 현 시점에 교수님께 1억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으기 너무 좋은 자산이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1억이란 돈이 주어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딱 현실적으로 지금 딱 주어지면 한 6대 3대 1 정도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으로 나눌 것 같은데요. 와,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다르게 답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8대 2로 비트코인 8에 이더리움 2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 주신 게 또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방송이시니까 또 보수적으로 또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쩌서 알트코인은 1 남겨둬야 돼요. 왜냐면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하는 프로젝트 있고 실제로 그게 또 수익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 단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때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약간 기준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다 좋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결국 많이 상승을 하는 자산이 투자니까요. 그럼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지난번 상승장을 안 겪었던 새로운 자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일단은 하나의 필터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한번 안 겪었던 것들이 더 크게 많이 가는 경우들. 겪었던 게 또 시장이 많이 또 풀려 있으니까. 너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자산을 모아가는 방법, 투자의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원리랑도 되게 비슷하긴 한데 그 약한 자산 투자해서 약한 자산을 계속 좋은 자산으로 강한 자산, 하드한 자산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좋은 습관도 안 좋은 습관을 꾸준히 계속 버리고 좋은 습관 들여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오늘 뭐 투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원리 자체는 너무나 어디에나 통용되는 좋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모아가는 것이 가장 또 좋은 방법이다. 그게 결국은 투자에 승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뭐 알트코인 다 안 좋진 않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하향을 많이 하게끔 설계가 돼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되게 많이 해서 뭐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잃는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되게 건강한 투자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이 마지막 멘트에서도 이 교수님의 어떤 인생 철학과 이 투자 철학들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우 교수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DCA 투자법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